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그 세금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세금을 얘기를 할 때, 부가가치세,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기타 이제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본 적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봤었는데, 부가세 안에 들어가서, 부가세가 과연 어떤 세금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사항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세의 기본 개념. 부가세는 부가가치에 대한 이제 세금인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부가세는 어떤 식으로 이제 과세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잠깐 해볼게요. 부가세는 처음에 이제 일하는 사업자가 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뭐 강변에 있는 뭐 돌을 주워다가 거기다 그림을 가지고 판다고 합시다. 그러면 뭔가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이제 가공을 해요. 가공이라는 걸 통해서 100원어치의 어떤 그 물건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100원어치 물건을 아무것도 없는 그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공을 통해서 100원어치 물건을 만들었다면 그거는 뭐냐면 A가 만든 부가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A는 자기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자, 그러면 그 100원짜리를 이제 B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추가로 이제 가공을 포장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추가로 가공을 해가지고 300원짜리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B 단계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는 200원. 추가로 200원이 이제 부가가치가 이제 창출이 됐겠죠. 여기서는 200원의 부가가치가 이제 창출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져다가 또 이제 C라는 사람이 뭐 1,000원짜리 물건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300원짜리 사다가 그래서 1,000원짜리 물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C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300원에서 1,000원짜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7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됐겠죠. 그래서 전체 부가가치 즉 A, B, C를 거치면서 부가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0의 상태에서 1,000만큼의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소비자한테 팔았다. 자, 그럼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게 되면 부가가치세라는 건 부가가치에 대해서 소비를 하는 사람한테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까지 창출된 부가가치는 어떻게 되냐. A, B, C를 통해서 1,0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됐기 때문에 C는 1,000원짜리 살 때 대가 1,000원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분, 그 1,000원에 대한 10%, 100원의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납부를 해요. 이제 VAT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1,000원, 즉 부가가치 창출분에 대한 세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세는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올 때 이제 이게 1,000원을 뭐 1,000원짜리를 주면서 1,100원을 이제 상대방한테 주면 그럼 부가가치가 납부, 즉 부가가치 세금이 납부되는 방식을 보면 A가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원 있죠. 그 100원짜리를 팔 때 B한테서 얼마를 받냐면 100원과 플러스 10원을 받아요. 즉 A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가치, 세금을 B한테서 받아요. 그러면 A는 10원만큼을 받았기 때문에 그 10원만큼이 뭐냐면 부가가치를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에요. 이걸 매출세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는 10원만큼을 뭐냐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거죠. 세무서에 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에 B는 그 물건을 사다가 물론 110원을 주고 쟤한테 샀죠. 110원을 주고 사다가 추가로 200의 부가가치를 만들어 가지고 얘 C한테 팔아요. 그때 C한테서 얼마를 받냐? 300원 플러스 30원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B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좀 구분을 좀 합시다. B의 입장에서 보면 이 300원에 대한 부가가치 거기에 대한 30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 30원이 B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세액이에요. 근데 자기가 또 부담한 게 있단 말이에요. 10원만큼을.
이걸 여기서 이제 빼요. 10원을 빼면 얘는 20원을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20원. 자,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에 보면 C도 마찬가지. 물건을 사올 때 330원을 주고 사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1,000원짜리 물건 만들어 가지고 팔면서 얼마를 받냐? 1,100원을 받죠, 여기서. 그럼 1,100원을 받게 되면 여기서 받은 금액이 100원을 받죠.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근데 C가 사올 때는 얼마를 자기가 부담을 했냐면 30원만큼을 부담을 했어요, 자기가. 그래서 70원만큼을 세금을 납부를 한다. 자, 이 과정을 좀 보면 세무서로 실제로 들어오는 돈을 한번 볼까요? 처음에 A단계에서 10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B단계에서 20원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C단계에서 70원이 들어와요. 세 개를 합하면 결국 100원이 들어오는데 이 100원은 뭐냐?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살 때 그냥 물건 가격의 10%를 추가로 자기가 이제 그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 부담을 해주면 결국 그 돈이 결국엔 세무서에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과세라는 거라 사업자, 여기 이제 사업자예요, 얘네들이. 이 사업자는 매 단계에서 사업자들이 다 부가세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납세 의무는 결국 누가 지는 거냐? 얘가 이제 부담을 하는 거죠, 소비자가. 그래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그 부가세를 사업자는 그 단계별로 다 이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 단계 세액공제법 이런 방식을 써요. 그래서 이 B라는 사업자를 예를 들면 B는 300원짜리를 팔아가지고 30원을 받고 사올 때 100원짜리를 사오면서 10원을 부담했으니까 나머지 20원만 자기가 납부를 해주면 그러면 부가가치에 대한 어떤 증세가 완료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지만 부가가치를 부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원어치 만들어가지고 100원에 팔고 거기다 플러스 10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300원어치를 만들어가지고 300원에 팔고 플러스 30원을 받고 자기가 부담한 10원, 요거는 이제 또 공제를 받잖아요. 결국은 얘 입장에서 보면, B 입장에서 보면 300원짜리 팔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 사가지고 와서 200원 남긴 거야. 그렇죠? 근데 300원짜리 팔면서 30원 더 받은 거고 100원짜리 사오면서 10원을 내가 부담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머지 20원은 내고 나면 결국 얘한테는 200원이 남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부가세 납세, 즉 과세 방식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업자가 자기가 세금을 내긴 하지만 부담하는 사람은 결국은 소비자, 즉 이 물건, 이 재화를 소비라는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가세의 계산 구조가 돼요. 예.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본인의 세금처럼 느껴져요, 사실은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가세라는 건 사업자가 물건, 재화죠. 그 다음에 서비스,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상대방한테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상대방한테서 받는 것, 즉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세라고 얘기를 한다. 이 소비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조세 저항이 좀 덜하죠. 우리가 이제 소득세라는 건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번 소득을 가지고 세금 신고를 할 때 내가 뭐 100원만큼 벌었는데 거기서 뭐 10원, 20원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자기가 낸단 말이야. 내가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체감 정도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내가 돈을 세무서에 직접 내고 그다음에 납부를 하는 것과 물건을 사올 때 그 물건 가격에 딱 들어가서 있는 경우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금을 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인지하기가 좀 힘들죠. 그게 뭐냐면 조세 저항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세금 내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면서 소비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소비세는 실제 부담하는 담세자하고 그다음에 납부하는 사람이 달라서 이걸 간접세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 단계에서 즉 소비를 하는 사람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업자예요, 사업자. 그래서 공급하는 자가 되겠죠. 공급하는 자. 그게 이제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재화라든가 또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소비를 하는 사람한테서 그걸 받아가지고 납부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외국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 생각을 해보세요. 직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직구를 하더라도
관세하고 뭘 내냐면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서 물건을 산다. 재화를 사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100원짜리를 이제 사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는 어떻게 하냐? 얘한테 100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들어올 때 이 물건이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이 세관장한테 100원에 대한 세금 부가세 10원. 요걸 줘야지 이 재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수입하는 자도 얘가 이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입하는 자한테서 부가세를 징수한 사람은 B가 아니라 이 세관장이 돼요. 세관장. 그래서 수입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입을 한다. 그래서 지구 같은 거 할 때 보면 거기에 대한 세금 그런 것들 다 감안해가지고 지불을 하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라는 건 뭐냐? 영리성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공급을 하는 사람이에요. 공급하는 사람. 그래서 간접세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지기 때문에 사업자의 영리성 여부는 상관이 없다. 얘가 돈을 버는 놈인지 아닌 놈인지 상관없죠. 무조건 공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즉 소비하는 사람한테서 받아가지고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업성. 여기서는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한테 종속돼가지고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요리를 잘하더라.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주위에 이제 친척들을 또는 뭐 동네 사람들을 모아다가 요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야. 와 진짜 맛있다, 잘한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팔아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뭐냐면 앞에다가 가판 하나 만들어 놓고 집 앞에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사가지고 가겠죠.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은 뭐냐? 사업자가 되는 거야. 사업자. 즉 사업자의 의미는 뭐냐면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할 필요는 없어요.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공급하는 경우 그때 그거를 사업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대가를 받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 만약에 요리를 잘해요. 요리를 잘하는데 요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먹으러 와요. 그러다 이제 사람들이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 그럼 먹으러 왔다가 아이 그래도 요리한 그 뭐 고생도 있고 그다음에 원재료비도 있으니까 내가 돈을 좀 줄게 해서 그렇게 한 번 받았어. 자 이것도 사업이냐?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뭔가를 공급했을 때 그건 사업자라 보지 않는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했을 때는 그건 사업자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가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독립성이에요. 즉 뭐냐면 누군가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독립성은 물적으로든 또는 인적으로든 종속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을 공부한다.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재화가 있고 부가세를 면제하는 재화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재화를 내가 공급한다면 납세 의무가 있지만 면제하는 재화를 공급할 때는 납세 의무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면제하는 재화 같은 경우에는 그걸 면세 대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의무도 없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부가세 과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6개월 단위로 징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1 과세 기간, 2 과세 기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즉 여기에 대해서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플러스 25일까지 신고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25일까지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인데 그게 7월 25일 그다음에 1월 25일까지가 이제 부가세 신고 기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과세 기간을 보면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납세 의무가 없겠지만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과세 기간 종료가 되겠죠. 그러면 뭐 1월 1일이고 6월 30일이다. 근데 사업을 3월 10일 날 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지 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 개시 전에 등록을 했다. 사업자 등록이란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개시했더라. 그러면 등록일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세무서에서는 알 길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폐업을 했다. 폐업을 하는 경우 없어지는 경우죠. 사업자가 없어지는 거니까 폐업일까지가 하나의 기간이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가 들어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먼저 내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려고 봤더니 너무 제약 조건이 많은 거야. 뭐 허가도 안 나오고 뭐 등록도 해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아예 시작도 안 한 거죠. 사업자 등록을 해놨지만 사업 자체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직권으로 폐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즉 사업 개시 전에 등록을 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 날로 보는데 보통 6개월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없는 걸로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세무서에서 물어봐요. 사업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만약에 안 한다면 폐업 신고를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이제 내는데 세무서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업종이라든가 업태 이런 것들이 등록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뭐가 이제 나오냐면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게 나와요. 등록번호.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로 이제 그 사업자들은 관리가 돼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내에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좀 있어요. 뭐 가산세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되냐? 사업자 등록 여부는 사업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전에 해도 되고 그 나중에 해도 돼요. 물론 사업을 시작하고 20일 내에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한편 위 규정에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등록할 수 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고 얘기하는 건데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업장이 하나 있고요. 이거 옷가게라고. 그 다음에 B라는 사업장이 있다. 이거 고깃집을 한다. 자, 이렇게 이제 2개 사업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요. 여기 사업자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부가시세는 사업 장별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업 장. 이게 사업자.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별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장별로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장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옷가게에 대한 등록해야 되고 고깃집에 대한 등록을 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번거로우니까 만약에 이런 가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한 군데만 딱 정해가지고 여기다가 얘를 이제 붙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 나오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요거 한다. 그렇게 하는 걸 뭐냐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에서 모든 관리를 저쪽에서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을 때는. 그래서 그런 사업자 단위로 하려면 사업자 단위로 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그때 이제 거기에 사업자 단위에 대한 신고를 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20일 전까지 등록을 하면 여기에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는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에서 고깃집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발급받겠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은 기본적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이제 받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크게 뭐 어떤 확인이라든가 그런 거 할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날 바로 발급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강남구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관할이 이제 강남세무서가 되겠죠. 그럼 강남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집이 뭐 동대문에 있다. 근데 사업장은 여기에요. 자, 그러면 동대문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못하냐?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자체는 꼭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까운 데서 해도 사업자 등록 자체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다만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때는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등록증을 내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영세율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물건을 팔아서 재화를 공급하게 되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100원짜리를 공급한다. 소비자한테. 그러면 소비자는 얘한테 110원을 주겠죠. 10원. 그럼 A는 이제 뭐냐면 이 100원이라는 걸 공급가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10원을 부가시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영세율 제도는 뭐냐면 요거를 없는 걸로, 즉 이거를 0으로 보는 걸 영세율 제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소비자는 100원만 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세율 제도인데
보통 이 영세율 제도는 어떤 거냐면 수출품에 대해서 이제 이걸 적용을 해요. 그래서 수출품에 대해서는 세율 없이, 즉 부가시세 없이 수출하는 거야. 이게 수출 촉진을 위한 제도는 아니고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이제 수출을 하잖아요. 수출을 해요. 근데 뭐 100원짜리 물건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B는 얘한테 얼마를 줘야 되냐면 110원을 줘야 되겠죠. 그럼 B는 그 물건을 얼마에 사가지고 오냐? 110원에 사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부가세율이 10%인 나라야. 부가가치세가 10%인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나라다. 없는 나라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0%야. 그럼 이제 B는 그걸 가지고 자기 마진을 붙여가지고 이제 팔겠죠. 그래서 B가 이제 이 물건을 소비자한테 판다고 가정을 해보자. B가 가져가는 마진이 한 1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B는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210원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C라는 사람이 얘가 가져오는 이 물건과 똑같은 물건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걸 얼마에? 얘도 마찬가지 100원에 만들어요. 100원에. 얘는 수입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소비자한테 팔아요. 똑같은 물건인데. 그러면 소비자는 얘한테 얼마를 주냐? 100원만 주면 돼요. 아니, 마진 붙여서 200원만. 얘도 똑같이 마진을 100원씩 붙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럼 결국 B하고 C 사이에서 같은 물건을 파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는 210원이고 하나는 2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가격 경쟁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차라리 그러면 그 나라에서 소비가 되면 그 나라의 부가세를 적용을 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이미 나갈 때, 즉 그 나라로 갈 때는 부가세 없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그럼 이게 없어버리면 여기가 100원이 되겠지. 그럼 똑같이 이거를 200원에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영세율 제도예요. 그래서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비가 되는 나라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밖으로 나간다면 우리나라 부가세가 없는 상태로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들어올 때 아까 얘기했죠. 세관장이 징수한다고. 그죠?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 세율을 적용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지국에 그러한 부가세율을 적용하자. 이런 취지가 영세율 제도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수출품 이런 것들. 근데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맞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숙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영세율이 돼요. 왜냐하면 그 외국인들은 외국에 있는 돈을 가져와서 우리나라 쓸 테니까. 그죠? 이런 것들도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세율 대상이 되면 부가가치세를 안 받으니까 그만큼 가격이 부가세만큼은 없겠죠. 예. 그래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영세율 사업과 관련된 매입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이루어져요. 즉 물건을 사다가 그 다음에 팔았을 때 여기가 100원짜리 물건을 사와서 300원에 판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원짜리 물건 사올 때 얼마를 줘야 되냐면 110원을 줘야 돼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게 영세율 대상이면 받을 때는 300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A 입장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물건을 판 것에 대한 부가세 이거는 없어요. 세율이 없는 거니까. 영세율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판 것에 대한 부가세는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내가 부담한 부가세는 10원이 있죠. 이걸 이제 빼면 마이너스 10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얘가 이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자기가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환급 신청을 해가지고 환급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납세자 입장에서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자기가 부담한 부가세는 돌려받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세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수출환제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라든가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 외국 항행용이 외국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국내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뭐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세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가세에서 보면 영세율 제도라는 것도 있고 면세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세율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세라는 제도도 있다. 영세율 제도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의미예요. 면세는 뭐냐면 아예 부가세, 부가가치세 면제 이걸 의미하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약간 있어요.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근데 영세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사올 때 부담한 부가세. 그걸 이제 매입 부가세라고 얘기해요. 내가 물건을 사올 때 내가 부담한 부가세. 그래서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여기서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환급을. 근데 이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고라든가 납부라든가 이런 의무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물건을 사와가지고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다. 그거를 환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면세 사업자는 물건을 팔 때 부가세를 받지는 않지만 내가 부담한 부가세도 환급을 못 받아요. 면세 사업자는. 그래서 매입세 거기에 대한 부가세 VAT 환급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 면세를 불완전 면세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영세율을 완전 면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영세율은 내가 부담한 것도 공제받고 그다음에 나갈 때 부가세도 없고. 근데 면세는 나갈 때 부가세는 없지만 내가 부담한 부가세는 내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면세 제도는 불완전 면세 보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면세 제도의 취지는 뭐냐? 면세는 이 부가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역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역진성. 이게 역진성이라는 게 있는데 조세 역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뭐냐면 세금을 부담하는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걸 이제 역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A라는 사람은 1년에 1억을 벌어요. 자, B라는 사람은 1년에 100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둘 다 이제 뭐냐면 밥은 먹고 살겠지.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1년 동안에 뭐 식비, 즉 쌀을 이제 사는 비용, 그 식비를 이제 생각해 볼게요. 식비. 1억을 번다고 해서 100만 원 버는 놈보다 10배, 20배를 먹지는 않겠죠.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그래서 식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요. 100만 원 정도. 그럼 그 식비에 대해서 세금 10%를 부과를 한다. 둘 다 세금 10%를 부과를 하지만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식비 이 100만 원에 대한 10%라면 결국 뭐냐면 자기 소득 전체 10%를 식비에 대한 세금으로 부담하는 거고 A 같은 경우에는 1억 중에서 100만 원 그중에 이제 1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나 B나 똑같은 세금을 내지만 A는 훨씬 많이 버는 사람이고 B는 그보다 훨씬 적게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금에 대한 비율은 똑같다. 그렇게 되면 뭐냐 훨씬 A가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 어차피 밥 먹는 건 똑같으니까 둘 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어떤 부가세의 어떤 역진적인 측면, 즉 부담 능력이 훨씬 많은데도 동일한 세금을 내고 있다면 여기 있다면 누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느냐, B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도대체 어떤 걸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만약에 1억을 버는 사람은 얘에 비해서 10배를 벌면 부가세를 100만 원에 대해서 10배, 즉 100%를 내느냐, 즉 2배를 내고 물건을 사야 되느냐. 그러려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내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 먹을 때 빵을 사기 위해서는 내가 소득이 얼마인지를 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내 소득이 이만큼이니까 나는 부가세를 요만큼을 더 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이걸 없애버리자. 그럼 누가 더 혜택이 더 좋을까? B 입장에서 100만 원에 대한 10%와 A 입장에서 100만 원에 대한 10%가 사라졌을 때 누가 더 혜택을 보느냐? 이쪽이 더 혜택을 많이 보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예 이걸 없애버리자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면세제도예요. 근데 이 면세제도를 이런 데다 적용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식비에다 이렇게 했는데 고급 승용차다. 외제차야.
외제차. 외제차에다가 만약에 부가세를 없앴다. 그러면 누가 혜택을 볼까? 외제차가 만약에 1억짜리예요. 1억짜리.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부가세가 없다. 그럼 누가 혜택을 볼까? B는 외제차를 사지를 못해요, 아예. 외제차의 소비 대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부가세를 없애게 되면 누가 혜택을 보냐? 얘가 혜택을 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면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초 생필품을 대상으로 면세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나 소비해야 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게 되면 결국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혜택을 많이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면세 제도, 면세 대상이 되는 것들을 보면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위생용품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공연, 그다음 뭐 정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면세 대상으로 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식료품 뭐 이런 것들은 수산물, 임산물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고 보면 뭐 김치 같은 거 보면 포장 김치 같은 거는 과세 대상이 돼요. 포장 김치 과세 대상이 되고 그 포장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이제 면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생리 처리 용품이라든가 기저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운송, 버스 요금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다음에 뭐 담배도 일정한 담배, 이게 뭐 200원이야 특수 제조용 담배 뭐 이런데 그 뭐 군대에서 군인들한테 제공되는 담배 뭐 이런 것 지금 담배가 제공되는지 모르겠네. 그런 것들은 이제 면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면세가 적용이 돼요. 근데 주택의 임대 용역, 토지 임대 용역이라든가 또는 주택에 대한 임대 이런 것들은 면세가 대상이 된다. 그다음에 의료보건도 마찬가지 면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의료보건 용역과 그다음에 혈액 같은 거. 근데 그 의료보건 용역도 여러 가지가 있죠. 성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의 의료보건 그런 것들은 면세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육 용역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 댄스 학원 같은 거. 그건 또 이제 면세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내가 만약에 댄스 학원에 등록하면 수강료하고 거기다 플러스 부가세까지 줘야 돼요. 그다음에 운전면허 그 저기 그 교습소 있죠? 교습소라고 얘기하나? 운전면허 그 연습장 그것도 과세예요, 과세. 그거는 뭐 대부분 해야 되는 건데 왜 과세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세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도서라든가 이런 거 다 면세 대상이 된다. 근데 도서에서도 광고라든가 이런 건 안 돼요. 정보를 전달하는 것 자체는 되는데. 그다음에 뭐 예술 창작품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도서관, 과학관 이런 것들이 이제 면세 대상. 그래서 이런 데에 들어가서 입장료를 낼 때는 거기 안에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금융보험 영역, 이거 은행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 면세 대상이 돼요. 그다음에 땅, 토지를 공급할 때도 면세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인적 용역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서비스, 내가 몸을 움직여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때는 면세 대상이 되는데 전문직은 안 돼요. 전문직은 지식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면세 대상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면세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면세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신고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따로 이제 절차가 필요 없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부가세의 특징을 보면 부가세를 처음 들어갈 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사업자가 A, B, C라는 사업자를 거쳐가지고 거쳐서 소비자한테 이제 어떤 물건이 가더라.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방식이죠. 그게 이제 뭐냐면 거래 징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래 단계에서 징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것이고 거래 각 단계별로 납부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건 이제 거래 징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공급받은 사업자인 경우에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즉 자기가 만약에 사업자라면 내가 팔아서 부가세를 받고 그다음에 내가 사올 때 부담한 부가세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남은 거를 납부라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거래 방식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예요. 그래서
A라는 사업자가 B라는 사업자한테 재화를 넘긴다. 만약에 이게 100원짜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B는 얘한테 100원과 그 다음에 플러스 10원 이렇게 이제 주고 사겠죠. 그러면 이 A는 얘한테 이제 뭘 주냐면 세금 계산서라는 걸 줘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있어요. 세금 계산서 안에 100원짜리고 거기에 대한 세금이 10원이다. 그 다음에 뭐 1월 1일 날 거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럼 그거를 얘가 한 장 가지고 가고 얘가 한 장 가지고 가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자기가 받은 요 10원 있잖아요. 요 10원을 납부를 하는 거고 얘는 자기가 부담한 그 10원을 공제를 받는다.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납부가 나오고 한쪽에서는 공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그 세금 계산서 자체가 뭐냐면 공급과 그 다음에 매입, 즉 판매와 매입에 대한 거래 증빙이 되는 것으로 양측에. 그래서 이쪽에서는 매출에 대한 자료가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매입에 대한 자료가 돼요. 이게 이제 세금 계산서 역할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라든가 이름, 그 다음에 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세금 계산서로서 역할을 못 해요.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그런 거래들은 세금 계산서를 다 주고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굉장히 세게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그 어떤 증빙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그 공가액이 뭐 몇 프로만큼을 뭐 가산세를 내거나 이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고받아야 되고 그 세금 계산서 안에는 꼭 얘네들이 꼭 들어가야 돼요. 얘네들이. 그 나머지 얘네들은 들어가도 상관없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이 필요적 기재 사항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세금 계산서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공급하는 사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언제 거래를 했는지, 그 다음에 얼마짜리인지, 거기에 대한 세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세금 계산서라고 보는 것. 우리가 이제 세금 계산서 하면 이렇게 써 있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세금 계산서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급자, 받는 자, 등록번호를 쭉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작성 일자 해가지고 뭐 1월 1일, 그다음에 얼마, 만 원, 뭐 10만 원, 그다음에 그 세액 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세금 계산서예요. 그래서 이런 세금 계산서는 일반적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다 이제 주고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수업종, 그 일반 과세자 중에서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걸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영수증이라는 걸 발급해요. 영수증. 그다음에 세관장한테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왔을 때는 세관장이 나한테 줘요. 세금 계산서를. 그래서 수입 세금 계산서로 보통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매입에 대한 자료가 돼요. 여기가. 자, 그다음에 이제 가산세 측면에서 보면 가산세라는 건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일단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물건을 공급할 때 세금 계산서를 텍스 인보이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써요, 보통.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신고할 때 이 세금 계산서 관련된 거, 내가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오고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합계를 해가지고 그 합계표를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부가세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하지 않았다. 또는 이거를 하지 않았다. 또는 이거를 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가산세라는 게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그 미등록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20일 내에 일단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그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 얘가 사업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 그 사람이 물건을 팔았을 때 거기에 관련된 부가세를 세무서에서 징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얘가 사업을 하는 놈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내더라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 남의 이름으로 내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 가산세 대상이 돼요. 자기를 빼먹은 거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위에서 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타인 명의로 등록해도 마찬가지 가산세인데 그 타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보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데 다만 배우자 또는 뭐 기획재정부령에 의해서 타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그때는 제외가 돼요. 뭐냐면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다. 이거는 사회 통념상 보통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뭐 내가 이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신용불량자야. 신용불량자고 그다음에 뭐 그전에 뭐 사업을 하다가 이제 파산이라든가 이런 게 됐대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통장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해요. 그럼 뭐 누구냐? 같이 일하는 누군가의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사람이 이제 일을 한다면 이거는 자기의 어떤 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급가액은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액이 1%니까 굉장히 커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또는 뭐 세금 계산서를 안에 있는 기재 사항을 뭐 부실하게 기재를 했다. 그랬을 때는 1%에서 3%까지의 가산세. 그래서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신고하는 과정을 보면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을 이제 기준으로 보면 이 3개월에 대한 그 세금이 3월 30일 지나고 4월 달이 되면 고지서가 날라와요.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이 고지서는 전년도 그래서 여기를 19년도라고 합시다. 그리고 7월 1일 여기는 이제 18년도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이 고지서가 날라오는 금액은 전번에 6개월짜리 금액의 반 정도가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러니까 전년 6개월 하나의 과세 기간에 대한 반 정도를 3개월치에 대한 부가세라고 해가지고 날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납부를 하게 되겠죠.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19년도 6개월짜리 신고를 할 때 6개월짜리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그 전에 납부했던 요거 있잖아요. 요걸 이제 빼는 거예요. 그러면 1기에 대한 이제 부가세가 되는 거예요. 제세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정 고지란 걸 이제 하고 법인은 예정 신고를 해요. 예정 신고는 3개월치를 아예 계산해가지고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예정 고지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6개월치에 대한 세금의 반이 고지가 되고 그걸 미리 납부를 하고 나중에 6개월치 신고할 때 그 금액을 빼서 남은 금액을 납부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고할 때 거기에 대한 합계표라는 걸 제출해요. 합계표가 이제 뭐냐면 매출, 매입처별 합계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출처에 대한 내용들, 매입처에 대한 내용들을 거기다 다 집계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 합계표다. 거기 보면 내가 이제 물건 판 사람들이 있겠죠. A, B, C, D, E 이렇게 그 다음에 얼마 이렇게 쭉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액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매출처별 합계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 만약에 내가 옷가게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옷가게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 때 개인한테 물건을 팔죠. 그럼 개인들한테 물건을 팔 때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 뭐 이런 것들 다 기록을 해놓나요?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옷을 뭐 이번에 1년 동안에 뭐 1000벌을 팔았다. 그럼 1000벌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 이렇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옷을 사가지고 왔을 때 카드라든가 이런 건 이제 긁겠죠. 그럼 카드 내역 자체가 합계표의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카드 단말기로 이제 긁어가지고 옷을 사가잖아요. 그럼 카드 단말기에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카드사에다가 연락하면 내역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매출에 대한 자료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예정신고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처별 이런 것들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뭐 확정신고를 할 때, 즉
처음에 예정신고 3개월치에 대한 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는 나중에 6개월치 신고하면서 같이 하라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뭐 유점에서 보면 뭐 가산세 예정신고 시에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확정신고 시에는 적용이 돼요. 그리고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용카드 발행 전표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이제 물건을 팔 때 상대방이 이제 신용카드를 나 긁잖아요. 그러면 그 신용카드 긁은 금액의 일정 금액만큼은 세액에서 공제를 해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뭐 내가 이제 뭐 음식점을 한다 또는 뭐 옷가게를 한다.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현금을 줄 때하고 신용카드 줄 때 여러분들도 뭐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몇 년 전, 한 10년 전만 해도 신용카드를 안 받는 데도 있었어요. 아예. 신용카드를 왜 안 받냐? 신용카드로 만약에 결제를 받잖아요. 내가 1,000원만큼 신용카드 결제를 받으면 1,000원의 일정 부분은 또 신용카드 사러 가요. 수수료가 나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매출도 있고, 그죠? 그런 신용카드를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긁지 않으면 그 사업자들이 얼마를 팔았는지 세무서에서 알 수 없어요. 현금을 받아가지고 내 주머니에 넣어버리면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자꾸 받도록 해야 되는데 신용카드를 유인할 요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카드 세액공제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신용카드를 계속 신용카드로 받아가지고 물건대를 받으면 그 신용카드 긁은 금액의 일정 부분만큼 내가 공제를 해줄게. 그럼 그 금액이 신용카드 수수료 정도는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신용카드 계속 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안 받는 어떤 사업자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신용카드 안 받는다고 신고를 하면 포상금 받잖아요. 네. 그럼 현금 영수증 안 해준다. 뭐 그러면 신고하면 포상금 받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 자꾸 이렇게 양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양성화를. 즉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되면 그 매출은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신용카드 회사에 조회만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이제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저기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신용카드를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현금 받으면 좋아라 해. 예.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 보면 보통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는 다 현금 거래를 해요. 서로 이제 아는 거죠. 현금으로 주면 이 사람이 매출을 누락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는 지인 관계에서는 거래를 할 때 보통 현금 거래를 그냥 보통 해요. 신용카드로 안 해요. 신용카드로 하면 다 드러나니까.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기환급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내가 물건을 사올 때 부담했던 그 부가세를 미리 환급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조기환급이에요. 환급을 받는 과정을 보면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6월 30일까지의 6개월짜리 신고를 하잖아요. 그 이제 언제까지 하냐면 7월 25일까지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매입한 게 더 많더라. 판 거보다. 그러면 이제 환급이 나오는데 그 환급은 여기서부터 1개월이에요, 1개월. 2개월 내에 이제 환급이 돼요. 그러니까 8월 25일까지 이제 환급이 된다. 그래서 환급을 받으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기환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조기환급 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의 예정 신고 의무 면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정 고지를 이제 받는데 그전 연도 6개월짜리 세액 중에서 50%만큼을 미리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한다 그랬죠. 그 이제 예정 고지인데 그 예정 고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금액이 작을 때래요. 그래서 20만 원 이하일 때는 예정 고지 안 해요. 그 예정 고지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20만 원 이하의 세금은 걷지 않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6개월짜리 신고할 때 그때 다 걷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6개월짜리에 대한 신고를 할 때 그게 이제 확정 신고 납부와 관련된 사항이다. 그래서 보통 6개월짜리 신고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25일 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외국 법인일 땐 좀 시간을 좀 더 둬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50일은 뺍시다. 이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정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되면 부가세 납부와 관련된 과정들이 다 끝난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세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좀 봤는데 여기서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보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부가세를 할 때 만약에 내가 만약에 직접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다면 매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금액이 작다면 본인이 이제 직접 할 수 있지만 금액이 좀 크다면 전문가한테 좀 조언을 구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안에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은 사실은 일반인이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신고와 납부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 정도만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를 끝내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은 부가가치세에서 일반과세자와 그다음에 간이과세자 그 두 개에 대한 구분을 좀 보는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대한 내용들은 그 전에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좀 보긴 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간이과세자에 대한 내용들, 일반과세하고 차이점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